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또 보면은 해외 증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또 전문가분 모시고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지금 보니까 3대 지수가 지금 S&P 500 지수, 나스닥 상승하다가 마지막에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다고 하기에는 약간 보합을 보인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예. 보시나요? 예, 실질적으로 다우만 하락을 한 거로 볼 수가 있고요. 뭐 S&P랑 나스닥이 하락한 그 폭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보합 상태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 부분이 그 전반적으로는 좀 강보합 상태를 좀 보였는데 이유는 이제 뭐 채권 금리가 이제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게 그 내일 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랑 맞물려서 굉장히 그 뭐 시장에서는 관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지난달에 3%대 이제 그 소비자 물가지수의 성장률을 기대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와서 이번에는 4%대를 상승 예상을 하는데 그보다 더 높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거에 대한 공포감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제 뭐 물가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그것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빨라진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공포감이 둘 다 이제 공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그냥 시장 자체를 보게 되면 기술주는 대체적으로 이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팡주부터 보게 되면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 애플, 구글, 아마존 모두 다 이제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 페이스북은 약간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JP 모건이나 그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은행주가 좀 빠지게 됐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부분이 어저께 어저께 좋지 않았는데 뭐 호재가 좀 나오면서 그러면서 좀 좋아지게 됐고 특히 며칠째 계속 하락했던 그 부분 그 이제 진단과 관련된 부분 헬스케어에서 그 부분이 좀 상승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어 부분 쪽에서 나온 호재가 네네. 어떤 거죠? 헬스케어 부분에서 나왔던 호재들이 이제 첫 번째는 이 알츠하이머 관련된 그거가 있고 또 지금 두 번째는 지금 머크에서 얘기했던 그 먹는 치료제. 예, 근데 이제 그 먹는 치료제가 얼마나 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는 하반기에 좀 나와야 알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 신종플루가 나왔을 때 신종플루의 그 확산 속도는 그 코로나만큼 빠르지는 않았었는데 그 신종플루의 그 치명도는 뭐 신종플루보다는 그 지금 코로나보다는 높았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신종플루가 빠르게 없어진 거는 그때는 백신보다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랬죠. 이제 네. 금세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제압이 된 건데 네. 지금은 이거에 대한 치료제가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네. 먹는 치료제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백신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먹는 치료제가 어떻게 이게 진짜 현실화되냐에 따라서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고 이게 진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봐서 헬스케어 부분에서 좀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예. 하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지금 보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경험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이제 공포지수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가면은 네. 그거보단 예상보다는 좀 오히려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게 이제 오히려 숫자가 높지 않게 인플레이션이 야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경우 네네. 그러면은 지금 빠진 종목 중에서 네네. 좀 다시 또 상승하지 않을까. 지금 약보합으로 끝난 걸 보면 네네. 오히려 추가적으로 확 하락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건 다시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섹터에서 이제 그런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빠진 게 아무래도 기술주 쪽이겠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기술주의 성장, 그 기술주의 반등은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금리 여건이 상당히 이제 기술주의 성장 기술주의 굉장히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걱정하는 거는 3.6%로 예상했는데 4.2%로 이제 지난달에 나왔고? 네. 나왔는데 이번에는 예측치가 4.7%입니다. 4.7, 4.8 그렇더라고요. 예, 네. 예. 만약에 더 높다 그러면 5%대 물가 상승률이 나오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성장주 기술주한테는 굉장히 악재가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인플레이션 압박 그리고 이런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양적 완화와 금리에 대한 이런 통화 정책의 속도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은 좋아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대가 수치대로는. 수치가 기대보다는 좀 덜 시장 친화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 네. 기술주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애플이나 뭐 이런 그 대표 기술 업종 같은 경우는 성장 가능성이 뭐 어떤 리서치에서는 뭐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라갈 것이다, 240불 이상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네. 시나리오를 둘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4.7을 예상을 했는데 4.6이 나오거나 뭐 네네. 비슷하게 예, 예. 아니면 4.4 이하 뭐 예. 4.2까지 내려오진 않겠지만 네네. 뭐 4.4 정도 나온다 이렇게 네. 됐을 경우는 어떻게 장이 움직이게 될까요? 아, 그러면 기술주가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빵주 위주의 어떤 성장 이제 자금 쏠림이 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빵주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타이밍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근데 아니 어젯밤에 시장 움직임을 보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는 걱정하면서 국채 금리는 1.49 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예, 완전 반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심리가 오락가락해서 제가 분봉을 하나 준비했는데 일단 네. 이 지금 시장 그 표를 마저 설명을 좀 드리고 네. 예, 지금 그 며칠 동안 그 임의 소비재 중에서 네. 외식 부분에서 이제 이 전표를 한번 보시면 예, 이거 말고 전표를 한번 보게 되면 맵을 한번 보게 되면 임의 소비재 중에서 외식 부분 계속 성과가 좋았던 외식 부분이 어저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임의 소비재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있는 테슬라 옆에 있는 부분들이 좀 빠지게 됐고요. 그리고 유틸리티 그동안 계속 하락을 했던 유틸리티 부분이 어제 상승을 좀 했습니다. 부동산 부분은 혼조세를 보였는데 부동산이 아무래도 최근에 경기 호조를 가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표에서 제가 채권 수익률 전체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네. 지금 1년물부터 30년물 전체를 다 보게 되면 그게 크게 뭐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친 건 10년물밖에 없지만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어저께 다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가. 네. 예. 근데 이제 뭐 2년물이나 1년물 같은 초단기물 같은 경우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3년부터 뭐 30년물까지 전반적으로 금리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10년물 15분 그 분봉을 좀 제가 가져왔는데 어제 거래된 내용을 이게 뭐 중간에 장중 등락을 한 게 아니고 장이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좀 했는데 이게 그러면 한편으로는 물가가 높아지면 어떻게 하는가 걱정을 하면서 네. 예, 이렇게 지금 이런 차트를 보였다는 건 이미 시장에서 낌새를 좀 그럴까요? 예, 알지 않았을까. 예.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은 유동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오히려 투자할 데가 없으니 예. 이 사는 그런 매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상당히 예,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제 유동성이 넘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동자금, 이 네. 부동자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이 채권 수익률이라는 거는 뭐 돈의 가격인데 이제 화폐가 타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유동성이 많은 상황이 있다 보니 지금 상황이 이런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좀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채권 금리가 그 전반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그 연준의 얘기에 좀 동조하는 게 예, 시장은 동조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수치 그러니까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눈치 같은 게 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금융위기 때하고 이번 팬데믹을 놓고 이 통화 정책을 비교를 할 때, 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는 연준이 돈을 풀어서 금융기관으로 갖고 그렇죠. 개인들한테는 안 갔지 갔죠.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돈이 결국은 물가를 움직일 여력은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들 걱정했던 게 뭔가 하면 금융기관으로도 갔지만 많은 사람들 지갑에 꽂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물가 지수가 올라가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느냐 마느냐 하는 거는 그렇게 풀린 돈들이 정말 소비로. 구매 쪽으로 연결이 되느냐 하는 예. 이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현상은 안 안 나타나고 나타나고 있는 있죠.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금리가 어떨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조금 좀 예, 시기상조에 가깝고요. 실제로 물가가 오른 부분은 서비스업, 그러니까 호텔 뭐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항공, 호텔, 서비스, 렌탈 뭐 이런 그렇죠. 쪽에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그러니까 뭐
그 식품이나 아니면 뭐 소비재 이런 쪽으로 실제 그 상품 가격이 오르거나 이런 거에 반영되지는 않았고 최근에 이제 유가가 70불 가까이 오른 것도 한 달이 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실제로 생산지에서 물가가 많이 반영돼서 올라온 거는 상당 기간이 이제 전이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예. 그리고 또 그 개인들한테 지급했던 돈도 지금 금융시장으로 다시 돌아온 상태가 상당 부분 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도 그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뉴욕 증시 분석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지금 또 어제도 사실 말씀 좀 하긴 했습니다만 세계은행 경제성장세, 예. 회복세가 뚜렷하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네. 내용이 나왔잖아요. 예. 전문가님 의견도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뚜렷하게 6%대 뭐 그러니까 어저께는 5% 이제 1점 어저께 얘기한 게 이제 4%대에서 5%대로 1.4% 정도 더 성장하는 걸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인즉 그 주요국 이제 주요 선진국의 그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빠르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뭐 세계 경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6%대 후반 거의 7%에 6.8로 예상했죠. 예, 네. 6.8. 그러니까 7% 거의 육박할 정도로 높은 성장률인데 그렇다 보니까 25% 차지하는 미국이 7%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한다 그러면 이 비중이 가중 평균 아니 그 비중이 전체 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확실하게 영향이 좀 있다고 좀 보여지고 뭐 그 50등 밖에 있는 그렇죠. 네. 경제 규모 50등 밖에 있는 국가들이 아무리 그 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네. 그런 국가들의 하락은 여기에 반영되지 않고 네. 그럼 뭐 그래서- 좋은 데는 좋고 안 좋은 예. 데는 계속 안 좋고 약간 예, 이런 예. 양극화가 이제 네.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예, 악어입이 네.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그 K자 성장, 그렇죠. 예, 악어입이 네.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크게. 저 엘살바도르인가요? 네네네. 법정 화폐로 비트코인을 쓰겠다 그랬는데 네네. 저렇게 등락이 심한 걸 네. 법정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지는데 일단 엘살바도르 제가 그래서 엘살바도르 그 10년물 국채금리 그 3개월 추이 말고 이제 엘살바도르 한번 비트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미 엘살바도르 의회가 9일날 그러니까 현지 시간이죠. 9일날 어저께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네. 채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보게 되면 엘살바도르가 그럼 도대체 어디 있는 나라냐? 엘살바도르는 그 이제 중남미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제 북미와 남미가 이어지는 그 잘록한 허리 부분에 있는 아주 쬐끄만 나라입니다. 네. 이게 쬐끄만 나라고 인구가 651만 명이고 여기 살인 저 사진은 제가 왜 드렸냐면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650만 명밖에 안 되는 데다가 그 저기로 여행을 잘 안 가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분들이 왜 안 가냐면 저기가 이제 범죄율이 너무 높아갖고 치안이 불안하죠. 예 거기 뭐 10,000명당 100명 정도 이상이 그 살인 사건으로 사망할 정도로 불안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시국에도 이렇게 이 그 깽단 그 죄수들을 이렇게 다룬다고 해서 문제가 돼서 이제 작년에 한번 굉장히 크게 이제 우리나라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가 그 왜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네. 이 국가 신용 등급을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네. 네. 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 그 가장 최근 게 이제 무디스에서 그 2월 5일 날 나왔던 건데 그 B3입니다. B3. B3면은 B 마이너스보다 한참 더 아래에 있는 예. 거죠. 네. 아웃룩을 보면 네거티브. 그러니까 이제 네. 저거는 국가라고 하기가 너무 어려운 예, 그 정도 등급인가요? 등급이고요. 네. 그 무디스에서 낸 게 저기고 그 가장 최근이 다른 3대 신용평가사의 피치가 작년 4월 30일. 그리고 그 S&P 그 스탠다드 & 푸어스가 2018년 12월 달에 냈습니다. 근데 여기가 보면 맨 마지막으로 2018년 12월에 낸 게 스테이블이었고요. 스테이블이라고 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아직 망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뜻인데 지금 최근 그 신용등을 보면 여기에 투자하고 떼이지 않을 각오를 비트코인보다 더 지금 그 이제
어려운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이 막대 그래프는 뭐냐면 이제 그 엘살바도르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입니다. 예. 예, 달러 보유고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예. 급격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 단위가 뭐죠? 단위는 100만 불입니다. 100만 불. 예, 그러니까 그 249, 100만, 1000만, 15. 24억 예, 9,600만. 24억 불 정도 있는 네네. 거죠. 예, 그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434조 달러 정도가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4천. 예, 그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 국가인데 지금 달러가 거의 외환 보유고가 예, 바닥이 나고 있는 상태. 그 엘살바도르라는 뜻이 스페인어로 구세주란 얘기거든요. 네. 네. 전혀 구세주가 아니네요. 그러네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변동성이 그렇게 큰데 네, 네.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건지도 좀 궁금해요. 자국 화폐에 대해서 네. 일단 저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국 화폐에 대한 어떤 가치가 그 없으니까. 신뢰가 없고요. 일단 경제 규모가 매우 작고 엘살바도르 경제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일단 엘살바도르가 그 지금 굉장히 젊은 대통령, 30대 대통령이 돼갖고 지금 장기 집권을 꿈꿉니다. 장기 집권의 이유는 이 국가에서 범죄를 몰아내겠다가 이 젊은 대통령의 그 꿈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보다 범죄자 숫자가 더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마약과 그 깽단의 범죄가 되게 많다 보니까 실제로도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많이 그렇겠네요. 되기도 하고 뭐 주요 수출품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주요 수출품. 커피를 제외 커피인가요? 주요 수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가 이제 산업 기반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예, 없군요. 농산물 네. 같은 것들을 일부 그 수출 수입하는 나라고 어업 같은 거에 부분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자체적으로 겨우겨우 예, 우리는 살아가고 예, 있는 예. 그래서 국가라고 보기도 힘든 지역 같은 예, 수준인가요? 이제 국가라고 한다 그러면 그 행정과 입법 그리고 사법이 어떤 조직적 체계가 좀 갖춰져야 되는데 국가 네.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지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붕괴가 됐고 최근에 이제 범죄율이 너무 높아지면서 여기서 이탈하는 국민들이 되게 많아졌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좀 개선하고자 젊은 대통령이 나와서 뭐 인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범죄자에 대한 탄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 의회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한 거는 자국 화폐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없어서 이 외부의 어떤 이런 걸 통해서라도 좀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근데 비트코인만 놓고 봤을 때 뭐 엘살바도르가 경제적 위상도 적고 네. 낮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뭐 미국은 $10,000 이상 가상화폐 결제를 하면 국세청에 보고를 해라. 뭐 네, 중국은 그렇죠. 아예 틀어막았고. 네네.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규제가 만약에 쫙 퍼지는데 엘살바도르 하나만 튀어줘도 네. 도망갈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밤에 이 비트코인이 한 20% 정도 올랐거든요. 예, 비트코인과 그 코인베이스 같은 저기들이 그러니까 결국 엘살바도르 지금 얘기를 듣고 보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경제를 네. 결국 독약으로라도 네.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처음 나누게 됐을 때 이게 마치 어떤 스위스 금고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비트코인을 만약에 여기서 엘살바도르라는 국가에서 그 비트코인을 가져가서 환전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요. 예, 환전을 할 수 있다면 이 국가는 뭐 지금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조세 그 회피처로 그 가는 국가가 이제 아일랜드랑 그 싱가포르이 될 수 있는데 아일랜드 그 특히 뭐 싱가포르는 그렇지만 이제 아일랜드는 굉장히 그 낙후된 어촌 국가였는데 네. 그 법인세 낮추고 외국 기업이랑 그 은행들 유치하면서 굉장히 그 부유한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엘살바도르도 그런 걸 노리는 건지 돈 세탁 창구가 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걸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자국 화폐가 US 달러거든요. 예, 네, 예. 그럼 지금 예. 이제 달러가 하락하면서 이제 더 그렇죠. 어려움이 예, 된 이제 거죠. 자국화폐가 US 달러, 그러니까 자국 통화라는 게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하게 되면 자국 화폐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면 그 미국 달러를 갖다가 쓰게 되는데 그 미국 달러를 갖다 쓰게 되는데 그 보유고가 자기가 이제 발행할 수 있는 그 발권력이 없게 되니까
보유한 그 이제 통화가 없게 되면 사실 구매력도 없고 집행력도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기서 그 비트코인을 세탁 이제 교환소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뭐 바하마 군도나 이런 뭐 그런 섬나라들 같은 역할을 할 수도 네. 있겠죠. 네. 비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비트코인 이제 험난한 투쟁의 역사가 예, 엘살바도르 같은 국가처럼 네. 예, 험난해 그런 보이는. 예, 그게 있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엘살바도르에서 뭐 적극적으로 이런 그 비트코인과 달러의 세탁을 도와준다 그러면 뭐 없어지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가격이 너무 그 공격을 받는 곳이 많아서 지금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약간 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나 뭐 저는 그런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뭐 100 중에 3% 이하 네. 이렇게 그렇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예, 지금 가격은 좀 위험하다. 위험하다. 예, 네. 그렇죠. 어제 제가 이제 사실 유가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제가 시간 관계상 못 드렸거든요. 네. 유가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보잉이 무인급유에 성공을 했다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보잉이 무인급유에 성공을 한 거는 이제 굉장히 현시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현시 효과가 뭐냐면 보통 미국이나 중국이 많이 하는 건데 그 상대방 국가 자기가 적대 관계나 아니면 전쟁을 할지도 모르는 국가의 앞에 가서 뭐 군함이나 비행기를 보여주고 전쟁을 뭐 각오해라 뭐 우리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근데 무인급유가 이게 공중급유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보통 이제 그 무인급유 하면, 그러니까 급유하면 비행기가 전투기가 가면서 네. 이제 급유기 그 네. 수송기에서 이제 급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인급유기,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도 타지 않는 그 비행기에 기름을 가득 싣고 그 비행기가 가면서 전투기에다 기름을 넣어줬다는 얘기죠. 제가 사진을 2장 준비했는데 이거 하나는 이제 지금 앞에 가는 조그만 비행기가 무인급유기입니다. 저기 아무도 타지 않고 지금 기름만 싣고 있는 비행기입니다. 예. 예, 저게 MQ-25라는 원래는 이제 정찰기 및 그 이제 요인 암살용 예. 예, 그런 비행기인데 네. 그걸 개조해서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다 탱커를 채워서 이제 네. 기름을 가득 싣고 날아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뒤에 따라가는 비행기가 F-18 호넷 슈퍼 호넷이라는 비행기인데 네. 저 비행기가 왜 특징이 있는 거냐면 F-18 호넷은 항공모함에 실리는 전투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전투기가 뭐 한 2,500km 정도의 작전 반경을 갔는데 저렇게 무인급유를 받으면 1,000km가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된다면 항공모함에 실리는 비행기가 뭐 그 작전 반경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면 뭐 미국이 다니는 항공모함이 다니는 길목에 있는 국가들은 다 그런 어떤 위압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특히 저거를 요즘에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 미국이 이제 항상 완전히 다 그 기술 개발이 끝난 다음에 실전에 배치하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그렇죠. 예, 보여주는데 지금 저런 걸 지금 뭐 보잉 홈페이지나 뉴스에 띄우는 거는 일종의 현시, 그러니까 이제 과시 보여주는 거죠. 상대방한테.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좀 보이지고 보잉 주가는 뭐 그 맥스 737 같은 게 안 팔려서 네. 주가가 상당히 눌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보잉은 미국에서 포기할 수 없는 기업이니까 네. 장기 투자하신다는 차원에서 가져가시면 뭐 마음을 놓으셔도 된다. 그리고 중국과의 분쟁이 계속 있을수록 이런 기술 기업의 어떤 그 미래는 좀 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잉이 무인급유기를 보여준 거는 근육 자랑으로 봐야 되는 거고. 예, 근육을 좀 보여준 거죠. 네. 네. 그리고 이게 결국은 미중 간의 갈등이 강화된다면은 네. 보잉의 민수 부분은 아무래도 좀 타격이 있겠지만 네네. 군수 분야는 네. 그런 대로 효과가 나타날 테니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잉에 접근하는 게 좋을 거다.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만약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말 높게 나온다. 그리고 미국 달러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아까 김기성 앵커님 오프닝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학개미가 서학개미보다 수익률이 좋다 그랬잖아요. 예. 실제로 우리 쪽으로 국내 증시 쪽으로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았을 때요.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가 높게 나와서 네.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다. 그럼 네. 우리나라도 동반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하락할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높겠죠? 예,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시중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더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
예, 그 증시 충격이 더 강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왜냐면은 그 전에 뭐 이제 신흥시장 쪽으로 또 오히려 유입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예. 있어서 네. 혹시라도 또 오히려 반대로 좋게 볼 예. 가능성 없는 건가요? 예, 신흥시장이 좋아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선진시장,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 시장의 경기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소비되는 그러니까 그쪽의 경기 성장이 빠르면 신흥시장이 동반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흥시장이 좋아진다는 그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선진시장에서 경기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만약에 경기 성장 속도가 멈추거나 그랬을 때 타격은 신흥시장이 더 크게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분류는 신흥시장이고 구조적인 규모는 선진시장이 좀 들어가 있지만 뭐 어떤 그러니까 뭐 이런 물리적 수출이나 이런 거는 중국에 많이 결합돼 있고 금융시장은 또 미국에 완전히 결합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리가 지금 1.4%까지 내려온 금리가 상당히 높게 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지수가 뭐 지수나 시장 전체가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 발작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제가 하나만 그냥 표를 말씀드리면 아까 네. 그 10년물 그래프 중에 그 3개월 그 그래프가 있는데요. 네. 네. 3개월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세 번째 편가 그 3개월 거를 보게 되면 지금 1.49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언제냐면 이제 3월, 그러네요. 2월 말입니다. 네. 예, 2월 말인데 이때 우리나라가 그 이제 주가가 뭐 3천 초반 뭐 이렇게 되면서 아 이게 뭐 약세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만약에 다시 그 2월 말에서 3월 달처럼 이렇게 튀게 되면 그런 분위기가 더 나올 수가 있겠죠. 이때 미국은 그냥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하락을 했거든요. 10% 그렇죠. 가까이.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영향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잘 들었고요. 어제 유가에 대해서는 좀 잠깐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은 지금 70달러대로 다시 반납을 했어요. 예. 유가도 다시 박스권에 갇힐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뭐 하락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어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상승할 여력이 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상승할 수 있는 폭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그 하락하는 게 이제 뭐 하락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이제 휴가철이 좀 맞물려 있고 항공이나 뭐 여행 수요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오펙에서 지금 뭐 감산을 풀겠다 안 풀겠다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네. 공급 측면에서 늘어날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가 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금 원유 공급 수준에서 봤을 때 그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원유 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가능성이 좀 더 상당히 크고 네. 현재 수준보다 약간 더 높거나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좀 상식적으로 좀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뭐 그 다음 예상은 오펙 플러스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그리고 만약에 그 원유가 급등해서 이게 실제로 그 경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 미국 정부에서 뭐 어저께 말씀드린 이건 농담이었지만 뭐 전략 비축유 진짜 한동안 듣지 못했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시장이 좀 상당히 변할 수가 있겠죠. 금 가격은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네, 좀 금-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을까요? 금 가격은 아무래도 예. 이제 뭐 비트코인이 변동성을 보였다거나 네.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사실 뭐 증시도 약간 박스권인데다가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 높게 나왔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증시가 그렇게 크게 안 움직일 때는 네. 금도 말하자면 개인들의 투자 대상이 됐었는데 이제 뭐 하루에도 10% 20% 오르는 주식들이 많죠. 질비하다 보니까 네. 금은 올라봤자 하루에 1% 많이 올라도 2% 오르면 폭등 아닙니까 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들이 투자 대상으로서의 금의 지금 현재 매력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금 가격 같은 경우는 그 말씀하신 대로 개인 투자 매력은 상당히 떨어지고 그냥 부분적으로 그 금 ETF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 그냥 그 부분적 포트폴리오를 넣게 되는데 금 가격을 예측하기가 뭐 많은 전망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금 가격에 대한 리포트는 계속 후순위를 밀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금에 대한 그 자산 포트폴리오를 밀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금이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상관관계가 점점 그렇죠. 예, 멀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을 예측하라고 말씀을 주셨으면 금은 그냥 뭐
1700과 1900 어느 언저리인가를 계속 떠들면서 글쎄요, 뭐 예. 장기적으로 예. 정말 애 태어났을 때 매년 돌반지 한 돈씩 네네. 묵혀둔다라고 네. 생각하면 한 20년 뒤에는 네. 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거의 뭐 보험 들다시피 하는 기분이지 네네. 그 금을 가지고 지금 주식이나 뭐 다른 거래처럼 네. 가상화폐 거래처럼 당장에 무슨 큰 수익을 내겠다.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론 중에 지금 이제 항상 그 시장은 폭등과 폭락의 이제 그래프를 그려왔는데 뭐 제가 그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이 이제 대공황 직전만큼 이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그 그래프가 왜 그렇게 나온지와 함께 그 국가 간 말씀하신 대로 네. 금보유를 조사한 부분이 있어서 네. 국가 간 금 보유량을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